저는 이제 그, 한 이제 99년도죠. 거의, 그때 이제, 그 현대기아차에 이제 입사해가지고요. 그때부터서 한, 좀 말씀하신 대로 여러 이제 그 회사를 좀 돌았는데, 지금까지 그냥 제가 주로 하던 분야는 계속 자동차 분야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오늘 이제 자율주행 주제하고도 관계가 있지만은 그때도 벌써 20년이 넘었죠. 그때도 이제 차선 이탈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제 그 선행 아이템을 해가지고 좀 하다가 이제 그때 뭐 아시다시피 이제 IMF 때고 해가지고 이제 양산 업무를 하다 이제 맡게 돼서 자동차 이제 전장품 개발 업무를 이제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제가 이제 2000대 중반에 이제 삼성차로 가서 이제 사실 전 이제 제어기 쪽으로만 그전엔 좀 했었는데 이제 클러스터하고 그러니까 계기판이죠. 계기판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범위가 좀 더 이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거의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인테리어 쪽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이런 전장품들은 경험해 볼 일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이제 품질 쪽도 이제 담당하고 하다 보니까 좀 다양한 분야를 좀 많이 공부를 할 수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2000년대 이제 2010년도 중반이었죠. 그때 이제 LG자동차 아니 LG전자를 갔어요. LG전자로 가서 이제 자동차 쪽에 그 요즘 말하면 이제 인비클 인포테인먼트 이제 IVI라고 하는 이제 오디오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는 이런 이제 그 뭐 이제 부품이 있어요. 그런 이제 부품들을 이제 GM하고 같이 이제 개발을 했었죠. 그렇게 이제 개발을 하고 제가 이제 글로벌 PM 역할을 좀 하고 있다가 그 다음 이제 2017년에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이제 노르웨이 성급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 이제 DMV라고 하는 이제 회사고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DMV GL이었었는데 이제 이번 4월 달부터 GL이 이제 없어지면서 사실 오래전부터 한 인수합병이 됐었거든요. 이제 DMV라고 되어 있는데 DMV라고 하는 데는 이제 노르웨이 성급 회사고 GL이라고 하는 데는 독일 성급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급이라는 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배나 이제 이런 쪽을 만들 때 이 배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문제가 없게끔 엔지니어링적으로 감리를 하는 감리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성급 회사로 해서 이제 이 중공업 쪽으로는 좀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고요. 최근에는 이제 DMV GL에서 이제 DMV라고 이름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도 아직 익숙하지는 않은데 그냥 DMV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전 이제 DMV라는 회사에서 그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지금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예, 원래는 제가 이제 자동차가 베이스라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쪽으로 이제 메인으로 좀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좀 사업 범위를 좀 넓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봇도 이제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런 자동차나 로봇을 전부 다 하냐? 이제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자율주행이란 범위도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도 제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기능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능 안전이란 부분도 제가 이제 중간에 좀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자동차와 이제 로봇 쪽에 이제 그런 기능 안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제 소개는 지금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제 조금 하시겠어요? 오늘 제가 지금 이제 1시간 동안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를 해야 될까 이제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자동차 분야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학교에 계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는 뭐 교육을 기획도 많이 하고 교육을 하기도 많이 했는데, 또 이제 이렇게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건 이번이 또 처음인 것 같고, 더군다나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건 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익숙치가 않는 점 미리 좀 양해를 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런 이제 자리에서 좀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부분은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요새 되게 말이 많은데 일단 자율주행차가 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자율주행차가 나오는 어떤 여러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되게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데 나오는 이 기술들이라든가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개략적인 방향으로 제가 좀 컨셉을 좀 잡았고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이슈들이 되고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그런 이제 이슈에 대해서 좀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뭐 시간 여유가 되면은 이제 기타 자율주행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으면서 나온 기술 뭐 연구 사례도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리는 걸로 해서 좀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어, 일단은 이제 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최근에 지금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여러 뉴스들을 좀 이제 봤어요. 이게 지금 다들 보면은 사실상 그 한 주 이내에 지금 다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일주일 좀 긴 거는 2주? 뭐 최근에 있는 일들만 제가 지금 좀 관심 있는 것들만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도 지금 뭐 자율주행 한번 클릭을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좀 뜨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진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게 정말 핫한 분야구나. 참 이제 그런 생각은 좀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데 보면은 사실 지금 뭐 몇 군데만 봐도 뭐 다양한 얘기들이 많죠. 더군다나 자율주행으로 주제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관심이 있을 만한 게 로봇이란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윤리란 얘기, 기술 철학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뭐 또 반도체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뭐 5G, 뭐 통신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 BRT, 뭐 버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레벨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뭐 이제 항공 모빌리티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진짜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뭐 아까 제 소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이런 얘기는 지금 다른 산업 분야에 대한 그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신입사원 때 이런 제가 신입사원 때 잠깐이나마 차선 이탈 경보에 대한 그런 이제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선행 개발을 하기도 했지만은 그때만 해도 이러한 이런 얘기들은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영화에서나 나온 얘기들이었어요. 이게 제때 이게 현실화가 될까라는 그런 거는 사실상 좀 되게 먼 얘기였고 사실 짐작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굉장히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 분야에서 지금 일을 하고는 있지만은 사실 매일매일 바뀌니까 사실 캐치하기 굉장히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여기 이런 얘기들을 지금 했던 게 작년에 얘기했던 게 다르고 재작년에 얘기했던 게 달라요. 심지어는 제가 얘기했던 거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제가 했던 얘기가 거짓말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급변하다 보니까 사실상 제가 이런 자리에서 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제가 이런 분야를 모두 알 수 있는 전문가도 아니고 이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들은 거를 사실 말씀드린 정도에 불과한데 어떤 얘기를 드릴까 참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도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듣고 경험했던 그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풀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일단은 제가 뭐 강의할 때 종종 이렇게 지금 이제 뭐 보는 장면이에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뭐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사실 지금은 이제 GM에서 좀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 1950 여기도 나오지만 56년도에 그 기업 광고에서 나온 겁니다. 이제 미국의 이제 전기 전력 기업들에서 나온 이런 광고인데 제목이 뭐 전기가 자동차를 운전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자율주행 자동차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어떤 이제 자동화 도로에 대한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런 이제 차 같은 게 보이고 사람들이 앞을 보지 않고 옆을 보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노는 이런 장면들을 나누는 건데 사실 지금 이제 이게 현재의 자율주행이 이제 실내 컨셉입니다. 사실 뭐 옆에 이런 그림도 있고요. 뭐 같이 모여가지고 보고 있고 운전좌석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사실 얘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이게 지금 벌써 보면 한 70년이 지났죠. 그래서 그 한참 전에 한 6, 70년 지난 이런 건데 이때 상상이 사실 지금 거의 비슷하게 구현이 되는 거 보면서 제가 보면서도 사실 되게 놀라워요. 사실 이게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의 뭐 역사에 대해서 오늘은 지금 얘기는 하지 않을 건데 뭐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이 사실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1478년에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동이동 카트라고 하는 걸 이제 뭐 설계를 했다더라고요. 그때 지금 알려진 바로는 그 컨셉이
지금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의 컨셉의 시초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1970년대 뭐 이제 축구파 뭐 기계공 연구실이라는 데서 지금 현재 컨셉의 자율주행 자동차 형태가 이제 만들어졌고, 그때 이제 시속이 뭐 최고 30km 이걸 해서 성공을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 뒤로 뭐 그다음 이제 2000년 초반에 이제 다르파, 사실 자율주행의 이제 역사에서는 어쩜 분기점이 되는 이런 이제 건데, 다르파 챌린지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스탠포드 대학이 이제 우승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스탠포드와 이제 보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우승을 했죠. 다르파 그랜드 챌린지하고 이제 우버 저기 뭐냐 그 어반 챌린지 이제 두 가지를 거치면서 이 두 군데가 이제 우승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지금 저희가 알려져 있는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이제 기업 단위에서 시작이 된 계기가 된 게, 이제 그때 스탠포드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구글의 이제 세바스찬 스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스카웃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리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현재 이제 지금 잘 알려진 웨이모의 시초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버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버는 그 보스에 있었던 이제 그 카니게 멜론 연구진들이 모조리 이제 스카웃 되면서 우버의 지금 현재 이제 뭐 무인 택시 이런 쪽이 개발하는 개발진의 시초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자율주행의 이런 기업 단위에서 이제 시초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잘 알다시피 이제 테슬라가 이제 2015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모델 S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반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그런 컨셉으로 해가지고 오토파일럿이라는 걸 만들었죠. 사실 이제 이게 저희가 보면서도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 참 놀라운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간단한 역사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어져 있고요. 뭐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좀 더 얘기를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옛날에 이런 자율주행 차들이 나오면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게, 그럼 도대체 아까 잠깐 뉴스에도 좀 나왔지만 자율주행의 레벨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도대체 이 레벨은 뭐냐? 그리고 자율주행 차가 뭐 이게 도대체 뭐냐? 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제조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유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커스터머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여기 뭐 이런 그림에도 그렇지만 제조사들은 사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레벨 2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현재 이제 이 2에서 3로 지금 넘어간 상황. 근데 제조사에서 사용자들은 레벨 4예요. 그럼 이게 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다음 장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갭이 엄청나게 크고, 사실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뭐 제조사들은 굉장히 지금 챌린지를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들은 지금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치는데 하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자율주행차의 정의와도 관계가 됩니다. 이 이제 자율주행 그럼 이제 정의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제 자율주행차는 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자동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할 거고요. 사전적 의미도 마찬가지. 운전자의 뭐 운전자 또는 승객의 이런 뭐 별도의 조작이 없이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그런 차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이제 스스로 이제 요건 좀 더 이제 그 구체화된 얘기죠.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을 하고 그다음 위험을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운전자의 이제 주행 조작을 최소화하고 없이라는 부분보다는 현재는 최소화하고 목적지까지 주행 경로를 스스로 기억해서 안전하게 도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다라는 식으로 현재는 이제 짜여져 있어요. 사실 요 개념은 레벨 2에서 레벨 3,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포커싱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잡혀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좀 더 넘어가면 이제 레벨 4, 5가 될 겁니다. 이런 레벨 4, 5, 뭐 레벨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예전에 그 도로교통안전국이라고 해서 니짜라고 불리는 이런 것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0에서 4단계로 구분을 해놨고, 근데 사실 이제 자동차 분야의 엔지니어들이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중심을 기준을 두고 있는 거는 이제 SA J3016이라고 하는 이런 표준이 있어요. 이런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이제 글로벌 이제 그 국제 자동차 기술자 협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의 자동차 공학회라는 데가 유사한 데인데, 이런 데서 이제 정해놓은 이 기준을 갖다 현재는 지금 많이들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0에서 5레벨로
다루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뭐 이러한 식으로 이제 되게 복잡한 얘기들을 이제 풀어놨죠. 사실 요것도 최근에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전에는 글로 썰을 풀어놨기 때문에 사실 그 비전문가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뉴스에서나 이런 신문에서들 많이들 볼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이제 뒤에서 나오는 기술 부분보다도 여기에 좀 더 신경을 좀 써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레벨 2 이런 거는 이제 보시다시피 0부터 5까지로 되어서 8단계로 나눠야 되는데 0은 흔히 예전에 나왔던 이런 일반 자동차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주행하는 그런 자동차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예전에 이제 봤었던 뭐 이제 첨단 장치를 달았던 그 이제 소위 말해 에이다스라고 하는 그런 걸 달았던 이런 차들이 이제 뭐 레벨 1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삑삑삑 소리도 나고 가끔 가다가 뭐 이제 여기 갈 때 뭐 뿅뿅 소리도 나고 하는 이런 차들을 이제 레벨 1이라고 합니다. 이건 사실 이제 운전자 보조의 이제 보조 장치로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흔히들 많이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차들을 갖다 이제 보시다시피 보면은 이제 가끔 얘가 핸들을 갖다 손을 잠깐 놔도 지가 알아서 이제 차선도 지키면서 달려가고 하는 이런 차들이 있겠죠. 뭐, 뭐 요즘은 이제 이런 반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해가지고 마케팅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데서는 이제 종방향, 횡방향. 종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차선을 따라가지고 앞으로 쭉 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 횡방향이라고 하는 건 차 주변 옆을 그러니까 이제 휠을 갖다 돌리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주행을 횡방향 주행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자동차가 이제 커버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레벨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근데 이제 못 믿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알려져 있다시피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가져야 되고 비상시에는 언제든지 그러니까 손 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격적으로. 여기 그림에도 보시다시피 언제든지 손을 잡을 수 있게끔 언제든지 발을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레벨 3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하고 사실 레벨 2와 레벨 3는 사실 큰 벽이 있습니다. 레벨 3부터서는 이게 이제 조건부 자동화의 개념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이제부터서는 손을 거의 안 대도 돼요. 그리고 때에 따라 가지고 뭐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차가 너 핸들 잡아 또는 브레이크를 밟아 라고 하는 그런 경고가 오면은 그때 이제 손을 잡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스템이 그러니까 차량이 운전 주체가 돼요. 그리고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제어를 하게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 자동차 회사들도 이 레벨 3를 갖다가 안 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실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율주행을 이거 갖다 캐치업을 하기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만 이 커스터머들이 이 어떤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갭이 굉장히 많고 법적인 부분이나 보험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제조사가 문제냐 운전자가 문제냐 이런 책임 소재와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되는 게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흔히 보면 이제 얘기하는 폴백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이런 이제 운전자가 제어권 이양을 갖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언제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그 제어권 이양 시간을 가지고 그럼 제때 전달을 해줬냐? 못 받았냐? 하는 이런 그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거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레벨 3 넘어가고 바로 레벨 4로 가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챌린지도 지금 나오고도 했었어요. 그렇지만은 최근에 이제 그 분위기들을 보면은 그래도 레벨 4로 바로 넘어가는 거는 좀 현실상 문제가 있으니 레벨 3를 갖다가 이제 해보겠다라고 지금 트라이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로도 지금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레벨 4, 5는 저희가 이제 흔히들 생각하는 이제 이런 이제 진짜 무인화된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런 이제 차들이죠. 근데 이제 레벨 4와 5의 가장 큰 차이는 딱 한 개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ODD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결국은 뭐 이제 운영 설계 영역. 이건 뭐냐면은 결국은 특정한 환경에서는 사람한테 맡기는데 굉장히 열악하거나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이제 자동차로서는
도저히 이건 커버를 못하는 특정 조건에 대해서는 이제는 말고는 이제 사람이 다 하는 겁니다. 그나마 특정 조건이라도 이거는 내가 운전을 못해 하고 이제 안전한 영역으로 알아서 피해 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들어갑니다. 이걸 이제 뭐 나중에는 이제 그 이제 미니멀 이제 리스크 매뉴버라고 하는 MRM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운전자가 별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운전자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이제 조건들을 만들어주죠. 이제 이런 이제 조건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제 레벨 4고요. 사실 레벨 5는 이제 뭐 저희가 상상하는 그런 완전한 이제 그 무인 자동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각 레벨별로 해가지고 이 이제 자율주행차의 이제 그 레벨 이제 정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자율주행차다 하면은 무조건 뭐 무인으로 그냥 다 되는 거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레벨별로 다 되어 이제 분류가 되어 있고 정의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은 나중에 뭐 신문을 보시거나 뉴스를 보실 때도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게 이런 수준의 얘기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자율주행 이제 레벨들을 보시면은 이런 이제 뭐 레벨 뭐 2, 3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4, 5 나오고 있죠. 사실 여기 보시면은 상당히 아직까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멀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2030년, 2025년 되는데도 사실상 뭐 레벨 4 진입할까 말까 이런 이제 느낌이고 2030년 돼서도 이제 뭐 레벨 4에서 좀 언저리에 놀고 있고 레벨 5는 아직 날짜도 좀 못 잡고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아실 수 있죠. 그만큼 사실 제조사가 생각하는 분야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자율주행 갭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개발하는 게는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좀 더 이제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지금 뭐 레벨 5는 거의 2040년이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벨 4도 사실 보면은 이제 이런 어반 위주로 해가지고는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린다. 열심히 좀 해봐야겠다. 라는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5년까지는 레벨 3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뭐 지금 타겟을 잡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020년까지는 뭐 현재 이제 지금도 나오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보시다시피 여기서 레벨 2를 갖다가 지금 현재 상용화된 걸로 해서 많이들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5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때이긴 한데 이 2025년 이제 5년을 분기점으로 해서 뭐 여기서 다루지 않지만 전기차를 베이스로 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많이들 눈에 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제조사들 입장에는 2025년을 굉장히 중요한 때로 보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뭐 이런 시장 분석 이제 그런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들 언급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들은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챌린지가 될 거고 뭐 일반 이제 유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때라고 볼 수 있죠. 혹시 뭐 진행하다가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자율주행차가 이제 이러한데 그럼 이제 기본 원리는 그럼 과연 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실 겁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얘기가 나와 있어. 인지와 판단과 제어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어 사실 이 부분도 이제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제 놀랄거리가 좀 많아요. 어디까지가 인지냐고 어디까지가 판단이냐. 제어는 좀 명확하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인지 판단 제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예전에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이 다르파 챌린지 때 이제 어반 챌린지에서 이제 성공을 했었던 이제 보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우승을 했거든요. 그때 우승을 하면서 기본 개념을 잡았던 출발을 합니다. 그때 이제 가장 이제 큰 틀이 이제 이렇게 잡혔고 거기서 이제 구체화되면서 자율주행은 이제 인지란 부분과 판단이란 부분과 제어란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가지고 이제 현재까지 이제 지금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저희는 오늘은 저희 모이신 분들이 일단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 부분들에 이제 좀 더 얘기하자면은 이제 엔비디아라는 데서는 이런 인지 판단 제어라는 부분을
자기 인공지능 보드로 해가지고 전부 다 카바를 치겠다. 그래서 뭐 이제 뒤에는 이건 뭐 여러 가지 이제 인공지능 로직들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런 걸 전부 다 아우르는 컨셉으로 해서 우리는 보드 하나만 넣으면은 차가 알아서 돌아가게끔 하겠습니다 하는 킷들을 갖다가 지금 몇 년 전부터 제안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해마다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면서 사실상 이 자율주행하는 부분에서도 이 엔비디아의 보드들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선행 연구들도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이제 원리를 통해서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구현을 해내는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사실 제가 생각나는 이런 부분들만 이렇게 좀 붙여놔도 사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여기보다 더 많습니다. 이제 큼직큼직하게 뭐 카메라도 있을 거고요. 아까 횡방향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조향제어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방향 이런 인식을 하는 이런 레이더나 뭐 또 이런 라이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어 부분, 아까 이제 그 뒷부분에 이제 인지 판단 제어 부분에 들어가는 이런 제동 제어,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이 조향 제어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에 이런 자율주행을 컨트롤해주는 이제 ECU, 뭐 DCU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초음파 센서나 뭐 레이더, 뭐, 그 다음에 이런 통신과 관련된 통신 단말기도 있을 거고요. GPS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지도도 있을 거고. 이런 다양한 부품들이 지금 다 종합이 되어야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그 인지 판단 제어의 원리를 통해서 자율주행 구성이 가능한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그 부품들로 인해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시스템 아키텍처가 이렇게 꾸며지죠. 이게 이제 인지 부분이고 판단 부분이고 제어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상세하게 조금 더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크게는 이렇게 이제 인지와 판단과 제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인지 판단 제어 영역에 이런 여러 가지 부품들이 각각의 이제 묶어져 가면서 서로 간에 이제 매트릭스 같이 연결이 되어서 이제 어떤 이런 이제 최종단의 이런 제어를 통해서 어떤 기능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구현이 되다 보면은 이 이제 앞단에 이제 나와 있었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뭐 부품들이 어느 부품들이 연결이 되냐에 따라 가지고 이 기능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ADAS라고 하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이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적어놨지만은 그런 사실 이 기능들도 이거 말고도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요하게 이제 들을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만 모아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이제 아까의 여러 가지 부품들이 결합이 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차선 이탈 방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차간 거리를 제어해주는 이런 기능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것들이 제어를 해주면서 차간 거리를 통해 가지고 또 이제 긴급 제동 해주는 이런 이제 시스템들도 이제 개발이 될 거고요. 또 거기에 뭐 어떤 주변에 이제 차 주변에 앞다이나 뒷다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에 차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또 이제 통신과 또 연결이 되면 이것들이 좀 더 안전하게 이제 예측 제어도 가능한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확대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보면 이런 데 이제 주행이 이제 보조지만 여기 이제 주차에 보조를 할 수 있는 기능으로 해서 뭐 요즘 최근에 이제 차들이 있을 겁니다. 차의 윗부분에서 차의 주변을 쭉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주변 상황을 알 수 있는 어라운드 뷰 모니터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고급 차들에는 이제 적용이 되고 있지만 우리 이제 GV80이나 이런데요. 이제 뭐 나와서 버튼 하나로 해가지고 알아서 주차가 된 자동 주차 기능이 있고 여기에서 좀 더 이제 선행이 되면은 이제 아예 자율적으로 뭐 이제 옛날 키트처럼 딱 불러가지고 주차시켰다가 불러서 했다가 주행해놓고 나중에 어느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어디 주차해 하면 알아서 주차를 해주는 이제 그 AVP라고 하는 이런 자율 발렛 주차까지 가능한 이런 식으로까지 되어 있죠. 이런 여러 가지 ADAS 기능들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자율주행이다라고 하는 컨셉의 이제 그런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이제 부분들 조금 더 이제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그럼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현해주는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품들에는 사실 이제 핵심 3센서라고 얘기를 해요. 초음파 센서, 레이더, 카메라, 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부품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실 지금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뭐 사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들은 이런 이제 카메라들을 이제 쓰는 이제 용도는 단순해요. 여기 보면 카메라들도 굉장히 장거리를 보고 이제 각이 좁은 것도 있고요. 단거리를 보되 굉장히 넓은 각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카메라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레이더도 있고 라이더도 있지만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쓰는 거는 이런 센서들 하나만으로는 사실 장단점이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이제 우리 카메라가 사실상 가장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 주변에 원거리를 다 파악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기상 조건에 따라 가지고 한계점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원거리를 갖다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은 이런 장애물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굉장히 뭐 정확하게 이제 그 사물을 인식을 하고 할 수 있지만은 사실 뭐 장애물이 발생하거나 하면 이게 라이다가 레이저를 이용한 특성이 있다 보니까 사실 가리다 보면 그 다음 거를 알게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굉장히 현재까지 가격이 떨궈지고는 있다고 하지만은 장착성에 대한 이제 외적인 미관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좀 고가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이제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 최근에는 이제 결합을 하려는 시도가 좀 큽니다. 그리고 그럼 이것들을 결합해가지고 이제 최대한 장점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이제 센서 퓨전이라고 하는 기술이 또 하나의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믹싱을 해가지고 최대한 어떠한 여기 이제 그림에 보이다시피 이런 사각을 갖다 만들지 않고 이제 운전자의 이제 안전을 지킬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각 기업들의 노하우가 되고 이제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을 보시면은 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인공지능들과 이제 가장 연계가 좀 많이 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이미지 센싱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가장 이제 그 최적화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짧은 시간에 어떤 사물을 갖다 다양하게 분류를 해내고 인식을 해내는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와 가장 활발하게 지금 이제 그 협업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현재로서는 사실 뭐 이제 모빌아이라고 하는 그런 글로벌 업체가 있죠. 인텔에 인수가 됐는데 이 모빌아이라고 하는 이런 이 업체가 사실 글로벌로 80% 이상 지금 먹었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뭐 모빌아이하고 제 개인적인 제어 부분에 이런 엔비디아가 둘이 지금 거의 다 해먹는 구조처럼 보이고는 있는데 그리고 이제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이제 박스 정도로만 이제 막연하게 인식을 할 수 있는 정도고 그 다음에 대신에 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정적이 멈춰 있는 거나 움직이는 이런 물체를 갖다 파악하는데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원거리에 대한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현재 그 스마트 크루즈라든가 그 다음에 또 뒤에 블라인드 스팟 이제 디텍션이라고 하죠. 뒤에 이제 이런 식으로 차들이 올 때 뭐 이제 후측방을 갖다 경고를 해준 이런데 이런 레이더를 많이들 씁니다. 이유는 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주변의 차량의 실시간 이제 위험도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센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더죠. 사실 이제 라이더가 지금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이제 카메라와 가장 경쟁을 하는 분야가 라이더입니다. 이 이제 왜냐하면 현재 이 라이더 같은 경우는 차세대 눈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카메라를 정말 어느 정도까지 대체를 할 수 있느냐. 실제 어, 차선이나 이런 색깔 정보 같은 경우에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던 지도 정보만 이제 나중에 완벽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사실 카메라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라는 식의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분야와 그 다음에 지도와 라이더 분야가 이제 이원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라이더는 이런 이제 레이더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이제 2D 라이더, 뭐 2.5D 라이더,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뱅뱅 도는 게 아니라 이제 평면으로 이제 구현되고 있어서 이제 한정되어 있는 공간에서만 이제 하고 있어서 2.5D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3D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360도로 돌죠. 그리고 위아래로 어떤
이걸 이제 방향에 따라 가지고 위아래로 놓기도 해가지고 이런 그 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이라든가 여기 보시다시피 사람이라든가 이런 주변에 여러 가지 것들의 형태를 갖다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마치 구름처럼 이제 점들로 된 구름처럼 되어 있어서 이거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식의 어떠한 여러 가지 이 이제 실시간적인 상황을 갖다 바로바로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장점에도 사실 이게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성이 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 점들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럼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위치가 뭐냐? 이 점들을 갖다 다 받아들여가지고 계산 처리를 하면은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해서 처리를 할 거냐? 또는 지도에서 잃어 보이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할 거냐? 사실 이런 부분들을 사람이 일일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도 요새 인공지능을 좀 활용을 많이 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이제 그 계산 코스트를 갖다 줄이려고 하는 시도도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하나 이제 저는 이 정밀 지도를 갖다가 이제 인지 영역에 두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런 이제 정밀 지도로 해가지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이제 지도들 정보들을 해가지고 라이더와 이런 이제 지도들로 해놔서 이제 가능한 한 차가 안전하게 이제 주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정밀 지도는 뭐 저희가 지금 잘 알다시피 지도 정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정적 이제 지도와 동적 지도로 나뉘는데 이런 정적에는 우리가 이제 멈춰 있는 이런 사물들이나 동적으로는 이제 실시간으로 여기 뭐 속도로 정보라든가 이제 날씨 정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바뀔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을 포함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레이어들로 이제 중첩이 돼서 정밀 지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제 15분 정도 남은 거죠, 대표님? 네네네. 아, 예. 지금 조금 시간이 좀 넘어도 상관없나요? 어떻게 네,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네네. 예, 좀 더 드릴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밀 지도에는 이제 그냥 정밀 지도로만 이제 보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정밀 지도를 갖다 놓는다고 모든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차와 이 여러 가지 센서 정보들로 해가지고 결합을 이제 얼마나 잘 시키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센서들끼리의 이제 결합도 어떤 센서 퓨전을 해가지고 이제 결합이 되야 되지만은 이 지도 정보하고 내 차의 위치가 얼마나 잘 되어야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들이 잘못되면 차가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측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오차 정보들과 그다음 센서 인식 결과들과 이제 합쳐서 이제 이 부분들이 실제 여기서 인식되어 있는 범위는 이렇게 되는데 내가 사실은 차가 어느 위치인지 결합을 해보니 차가 사실은 이렇게 비스듬한 상태에서 차선으로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래야지 나중에 다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차가 이제 바로 가서 주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로컬리제이션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을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는 사실 이제 인지 영역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보들 또 이제 맵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레이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베이스 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이제 정지되어 있는 사물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이제 맵부터 이제 동적까지 여러 개 다층들의 맵들이 쌓여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현재 차량이 이제 묶여져 있는 그런 부분과 매칭을 시키는 이런 맵 매칭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로컬라이제이션과 그 다음에 여러 이제 다층 레이어의 이런 맵들과 센서 퓨전들이 다 합쳐진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맵 매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예전에는 이제 판단 부분이라고 했지만은 요즘에 이제 센서들이 이제 이슈들이 강화가 되면서 자꾸 인지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단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종방향과 횡방향이 있는데 횡방향은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그 뭐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제 휠이 이제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 그러면 얼만큼 갈 거냐 하는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종방향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제어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신호등이 멈추고 있고 앞에 선행차가 있으면 차간 거리를 유지를 할 거고 70km다 그러면은 70km 속도에 해서 속도를 제한을 두고 유지를 해가지고 만드는 이런 식으로 이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가장 최적화된 연산을 하는 것을
판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말한 이제 그 핸들의 이제 그 각도와 그 다음에 차량의 속도, 그 다음 이런 부분, 브레이크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종합하는 부분들을 판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판단을 뭐 예를 들자면 뭐 이제 이 관심 영역이 여기 오른쪽에 있어서 우회전을 할 건데 그럼 여기 사람들이 관심 영역 안에 들어온다. 그럼 얘가 속도를 줄이고 그러면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인지해서 아 그럼 얘는 이렇게 가면 위험하니까 이걸 좀 더 멀리 갈 수 있게끔 그리고 뭐 여기 뭐 전혀 관계 없다. 그러면 뭐 바로 직진을 하거나 뭐 정차를 하거나 하는 이런 식의 어떠한 식의 그 차가 행위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를 시그널을 전달해 주는 부분까지가 판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차가 움직이게끔 하는 이제 제어를 해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럼 차가 어떤 식으로 얼마나 움직일 것이냐, 목표점은 얼마나 두고, 그럼 내가 이걸 갖다 어느 정도 이탈거리로 이탈 각을 맞춰서 내가 차가 움직일 것이냐. 그래서 실제 이 부분은 차량의 이제 동력학적인 이런 부분들과도 많이 이제 연관이 되어 있고, 이제 보통 우리가 샤시라고 부르죠. 이런 샤시의 이제 동력학 부분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제어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가 이제 잠깐 이제 그 뭐 언급을 드렸던 이제 부분이죠. 이 이제 차선을 인지하는 이제 카메라를 이제 카메라로 해가지고 내가 모든 거를 제어를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이제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야. 카메라보다는 라이다나 정밀 지도를 통해 가지고 제어를 할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로 크게 이제 나눠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싸우고 있는 상황이죠. 그 대표적인 걸로 카메라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가 좀 더 컨트롤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이고 이제 뭐 정밀 지도를 라이다나 이런 쪽으로 하는 부분들이 이제 구글의 웨이버라든가 우버 같은 경우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 카메라가 있으니까 카메라만으로 내가 모든 걸 다 커버를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은 센서가 많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그렇지만 테슬라도 지도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굉장히 이제 이 지도를 하나만 만들려면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실시간 업데이트 쉽지 않은데 이걸 갖다 카메라로 해서 실시간 대응도 가능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해보겠어. 그러면은 이게 코스트가 저렴해. 라고 하는 가장 큰 장점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단점으로는 사실 이제 이게 카메라를 하다 보니 카메라가 뭐 오염이 되거나 고장이 되거나 하면 실질적인 영향을 바로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상 센서 하나만 의존하다 보니까 사실 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뭐 사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렇지만은 그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런 사고 사례도 있었죠. 그리고 저희 뭐냐 이제 이런 이제 정밀지도 기반으로 하는 데서는 이제 사실 뭐 그 차선을 따라가지고 쭉 달아가고 있고 거기에서 라이다를 베이스로 실시간 피드백을 받으니까 어떤 이제 판단이나 예측이 쉽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런 지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기서 정밀도를 하나 만들었는데 실시간으로 새로운 길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도가 없으면은 그 정밀 지도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지도를 실질적으로 실시간 활용을 할 수 없다는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동적인 이런 사물도 만약에 바뀌었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실시간 대응이 어려울 경우에는 오작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흔히들 얘기를 하는 걸로는 레벨 3 이하에서는 카메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건데 궁극적으로 완전 제어로 가려면은 카메라 하나로만으로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테슬라에서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에요. 그 이제 오토파일럿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이제 구현한 거에서는 이제 실제 아주 이제 급커브를 갖다가 이제 오토파일럿이 굉장히 잘 빠져나가는 거 보고, 야, 이것도 진짜 가능한 거 아니냐. 좀 사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게 얘네들이 가능한 건지 사실 조금 확신이 좀 안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 이런 코멘트를 달아놨던 이유가 진짜 이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가지고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은 뭐 현 시점에서는 과도한 신뢰는 금물이다 라는 거죠. 이게 뭐 저희 잘 알다시피 테슬라가
예전 2018년에 가장 큰 사고가 나가지고 사망한 이런 운전자가 사망한 이런 사건이죠. 이 모델 X가 이제 사망 뭐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부딪혔던 이런 사건인데 사실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궁극적으로 결론은 그렇게 났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 운전자가 완전히 딴짓을 한 거예요. 뭐 스마트폰을 게임을 완전 하고 있다가 뭐 실질적으로 이제 차가 뭐 알려줬는데도 뭐 주의를 무시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렇게 이제 사고가 나서 이제 결론은 여기 이제 그 미국 이제 뭐 연방교통안전위원회라는 곳에서 야 이거는 이 아직까지 뭐 지가 완전히 자율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차 회사의 문제라고만 볼 수가 없다. 부분 자율주행차다라고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다는 걸로 제가 그렇게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뭐 주의해야 된다. 아직까지는 당분간은 레벨 3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안전이 중요한데, 그럼 이제 뭐 제가 지금 하는 이제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이러한 뭐 0부터서 이제 이런 5까지 시스템이 점점 복잡해질수록, 그럼 안전도는 점점 더 중요해지지만 그걸 감안을 안 하면은 안전은 굉장히 안전성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럼 이러한 복잡성을 다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어느 부분이 얼마나 이제 이런 그 운전자라든가 보행자가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보장이 돼야 되는 거죠. 특히 이런 부분들은 차를 만드는 OEM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안전성 확보를 갖다 어떻게 할 거냐. 편의성은 증대되는데 안전성, 이거에 따른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라는 부분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표준이 IS 26226이라고 하는 표준이 이제 규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이제 기능 안전이라고 하는 게 2011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까지 뭐 이제 최근 2018년 이후에 2020년도까지로 해서 지금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만은 이제 세컨드 버전도 이제 나왔어요. 이제 반도체하고 이제 모터사이클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좀 더 보완이 되는 이제 부분이 이제 나와 있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이제 시스템이 점점점 복잡해지다 보면은 이제 고객의 니즈가 증가하죠. 그다음에 자율주행으로 가면 갈수록 뭐 버벅큐라든가 새로운 신규들도 나올 거고. 그럼 이런 복잡한 시스템들을 갖다가 잘 다뤄내기 위해서는 그럼 그거에 따라 증가하는 리스크를 갖다가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가 돼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절차를 따라가지고 어떠한 리스크를 뽑아내가지고 이걸 최선의 안전 조건을 보장해 줄 것이냐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기능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기술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좀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간단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자율주행이 현재까지 이제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 시점의 자동차 이슈들입니다. 크게는 뭐 이제 센서나 기타 기술적인 이런 문제들일 거고요. 이건 이제 앞단에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법이나 제도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사실 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글로벌로 이걸 기술을 못 따라가요. 법이나 정책들이.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이런 기술들이 나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 주세요. 하지만은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 사실 뭐 저희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규제 특구 뭐또 만들고 하면서 이런 이제 특별한 지역에는 그럼 이런 부분을 이제 규제를 해제를 해주고 그냥 구제 표류들을 통해 가지고 뭐 이 부분들 이제 시범 운행을 해보겠다. 뭐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시도들을 갖다 각 글로벌 국가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이나 뭐 일본,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유럽 이런 데에서 지금 많이들 이런 걸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이런 부분들은 친환경차하고 엮어져가지고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아마 조만간에 저희가 이제 지금 와닿는 이런 정책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있죠. 뭐 이 이제 트롤리 딜레마는 워낙에 유명해서 이제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여기 뭐 간단히 제가 넣어놨지만은 이 차가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사람들 타고 있는데 이 사람 수가 더 많으니까 개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 수가 더 많으니
이 사람들을 갖다 그냥 사람 수가 더 적은데 받아버릴 거냐? 아니 피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죽을 거냐? 이런 것들을 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개들만 있어요. 개들만 있는데 여기 있는 건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개는 생명이 중요하지 않은 여기다 박아버릴 건지 아니면은 이 사람들을 갖다 그냥 여기 운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니? 이제 이런 동물들이 중요하니? 그래서 사람을 칠 거냐? 이러한 딜레마들이 이제 뭐 이것들도 조건들이 많이 있죠. 트롤리 딜레마들이죠. 근데 사실 이제 레벨 4 이상으로 가게 되면 될수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런 트롤리 딜레마는 이제 인프라가 갖춰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아예 이런 트롤리 딜레마가 나오지 않게끔 만들겠다라는 식으로 가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위기 관리 딜레마는 새로운 이슈예요. 아니 뭐 이런 것들 다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차에 정말 문제가 생긴다든가 재난 재해가 발생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해킹으로 인해 가지고 얘가 진짜 뭐 무법적으로 달린다든가 뭐 관제 시스템이 고장이 났다 하는 우리가 예측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심지어는 아예 악의적으로 운전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더 현실적인 문제들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이제 그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고, 사실 이제 2017년부터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논의가 되고 있어서 2019년 말에 자율주행 윤리 가이드라인을 갖다 추안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자율주행 윤리 가이드를 통해 가지고 뭐 이제 어떤 식으로 지키는 자율주행 정의는 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식으로 환경 쪽에서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윤리 가이드들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윤리적인 문제는 뭐 현실적으로 이제 남아있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법적인 문제, 그 다음에 심지어는 보험까지도 이제 관심을 가지는 그런 사안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사고 유형의 이제 문제입니다. 이거는 좀 더 현실적인 문제예요. 당장에 레벨 3가 됐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새로운 레벨 3에 대한 차들이 나왔을 때 차량 통제권이 운전자가 갑자기 넘어왔을 때 근데 사람이 뭐 이제 받으려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노인이에요. 그럼 이걸 받으려고 이제 재권이 넘어왔는데 인지 판단이 늦어지다 보니 뒤늦게 받았어. 근데 이미 그 사이에 사고가 일어나.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제조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리고 또 하나가 자율주행차하고 일반 차하고 부딪혔어. 또는 뭐 자율주행차랑 뭐 일반 보행자 말고도 이제 이륜차, 모터바이크라든가 또 요새 조금 소형 모빌리티들 많죠. 이런 거랑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은 확실하게 뭐가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이제 그 새로운 이제 그 어떤 모빌리티를 나왔어요.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사고율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건 여전히 사실 논의가 되고 있고 특히 자율주행차는 뭐 이걸 한다고 해도 이런 상대방의 모빌리티들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부분들은 사실 좀 아직까지 숙제로 남아있죠. 그리고 이제 보안 문제도 남아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해킹이 당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현 시점에 여러 가지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의 세세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다음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은 또 이제 말씀을 나눌 길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거긴 한데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기타 연구 사례들도 제가 이제 한번 모아봤어요. 제가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이제 그 기능 안전 쪽을 하다 보니까 이제 로봇 분야에서도 지금 이제 자율주행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 쪽으로도 이제 서서 이제 활발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선행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예전 이제 로봇들이 실내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움직였다면 이제 이걸 바깥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점점 이제 나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제 거기 이제 바깥으로 이제 나오게 될 경우에 그럼 이걸 어떻게 보면 로봇으로 볼 거냐, 자동차로 볼 거냐에 대한 논의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뭐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린 좀 뭐냐면 지금 각 기업들의 밥그릇 문제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민감한 이슈이기도 해요. 근데 어찌됐든 그런 걸 이제 다 떠나서 이제 흔히 우리 이제 라스트 마일 배송 로봇이라고 불리는 이런 이제 물류 로봇들 이런 식으로 조그마한 로봇들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택배 로봇들, 페덱스에서 이런 세임데이 보실라는 택배 로봇들 문 앞까지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택배 로봇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타쉽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런 데에서 이제 이 드로이드라고 하는 이런 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캠퍼스 안에 또 돌려본 거죠. 택배 배달, 저기 뭐죠? 피자 배달로 알고 있는데 도미노 피자일 거야. 아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이제 돌려본 거.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아스티라고 해서 이제 이런 산업이나 뭐 ABB라든가 쿠카라든가 이런 유명한 로봇들이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로봇 회사들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율주행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분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자기들의 로봇들과 협업 로봇들과 이제 합쳐진 이런 새로운 모바일 협동 로봇들을 갖다가 시도한 케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좀 더 이제 좀 확대된 범위인데 이제 그 컨티넨탈에서 이제 예전에 2019년 이제 CES에서 이제 한번 그 다룬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이걸 사실 보고 상당히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것들이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 개로봇 있죠. 이 이제 이런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나온 스팟 로봇이 활용할 방법이 이거겠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 요거는 이제 컨티넨탈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이제 무인 자율 셔틀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자율 셔틀에서 이제 이게 자율 셔틀이 이제 딱 도착을 하면은 이런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이런 개로봇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조그마한 이제 소포 로봇들로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소포 로봇들이 이제 이게 뭐 예를 들어 넘어져 있는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넘어서 여기 계단이 하나 있는데 이런 계단을 이제 올라가가지고 실제 초인종까지 눌러요. 그래서 이 물건을 직접 전달을 해주는 이런 것들을 합니다. 얘가 다리이지만 팔 역할도 같이 하는 이런 이제 로봇이죠. 이게 이제 애니말이라고 하는 이 로봇 회사, 애니버틱스죠. 이 애니말이라는 로봇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구현을 해낸. 사실상 그래서 콘티와 그 이 애니버틱스에서 협업을 해가지고 만든 이런 컨셉 이제인데 사실상 상당히 이제 신선했어요. 그리고 컨티넨탈에서도 내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이는 라스마일 배송 로봇들을 제안을 하는 이런 로봇을 갖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배송 로봇들을 잘 보시면은 여기도 이런 식으로 라이다라든가 뭐 이 중간중간 숨어 있는 카메라라든가 이런 아까 앞에서 얘기 나왔던 여러 가지 부품들이라든가 인지 판단 제어에 대한 기본 컨셉들이 다 녹아져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제 개인적으로 자동차 분야와 이제는 로봇 분야 이런 부분들이 융합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세부적인 그런 얘기들은 다음에 또 로봇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 또 이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현 시점에서 이제 그런 식의 연구가 되고 있다는 거고 이제 뭐 이건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얘기를 다룰까 하다가 이제 또 이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요거라서 현대차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그 이제 이제 모빌리티 이제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도심 항공 모빌리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거라면 현대차가 지금 이제 자동차 분야를 넘어서서 이제 AV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뭐 PAV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무인 이제 항공 이제 그 모바일 로봇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무인 셔틀과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무인 로봇들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도킹 스테이션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이런 허브를 통해 가지고 물류와 어떤 스테이션과 심지어 항공 영역까지 현대차가 다 아우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컨셉들을 보고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현대차에서 이제 이것들에 대한 컨셉 영상이죠. 타이거라고 하는 현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제 기술 가능성을 갖다가 이제 보여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유튜브에는 있는데 이런 무인 드론이 이것들을 이동해가지고 특정한 데 놔두면 얘가 이제 뭐 보면 이게 펴지기도 해요. 발이 이렇게 펴지기도 하고 해서 이런 로봇 기술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울퉁불퉁한 길도 무난히 다 넘어가면서 목적지까지 도달을 하는 이제 목적을 완수를 하는 그런 컨셉에 대한 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는 이런 그 자율주행의 분야들이 단순히 차를 넘어서서 이제 로봇 분야와 항공 분야,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분야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고 기존에 우리가 뭐 처음에 말씀드렸던 통신 분야라든가 뭐 기존에 전혀 다른 분야라든가 했던 자동차 분야라든가 뭐 로봇 분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하나의 산업으로 묶어져 들어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생각을 한 걸로 해서
이번 제화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